불안이라는 흙탕물이 스멀스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주요 인사 수거 처리 계획, 호승주, 케이블타이, 송곳, 가위, 야구방망이, 망치 등 저 지옥도가 현실화했을 가능성을 김건희 씨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건데 윤석열 내란 세력은 다시 또 무슨 일이든 저지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은 수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피 흘리고 목숨을 잃게 될 사태에 대한 사전 면죄부가 됩니다. 살인 연어라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과연 어느 재판관이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헌법재판소 창피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헌재를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는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먼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그 이후가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재 선고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제2심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이루어질 것이다. 빨라야 그것도. 헌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헌재의 선고 일정이 이상하리만치 늦춰지면서 결국 국민의힘 요구대로 이재명 대표 선고 뒤로 미뤄지게 된다면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주장을 뒤집어 보면 헌재 선고가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경우 역으로 헌재가 법원 선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을 다루는 최고재판소인 헌재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헌재 선고 일정이 결국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지면 헌재가 법원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냐는 억측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최고재판소인 헌재가 법원의 판결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저런 주장이 나올수록 오히려 헌재가 당당하게 먼저 선고를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결론이 너무도 자명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질질 끌어온 탓입니다. 12.3 내란은 온 국민이 헌법 질서 유린 현장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사안입니다. 헌재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진작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던 약속까지 깨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도 최고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결론을 못 내고 국민 속을 태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고 일정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길어지는 헌재 평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평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안개 같은 형국에서도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이에 따른 평화로운 헌정체제를 수호하는 게 임무입니다. 재판관들이 헌정을 파괴한 내란 쿠데타에 면죄부를 줄 수 없을 뿐더러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가 부를 또 다른 헌정 혼란과 우리 사회가 겪을 극도의 위험에 결코 눈 감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을 국회로 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이고 민주주의의 동지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밤, 시민들의 심장을 파고든 감정은 수만 가지 빛깔과 농도일 것이나 분노라는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로 수렴될 것입니다. 그 분노가 모인 빛의 혁명으로 내란 속의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소추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분노의 도저한 강물에 불안이라는 흙탕물이 스멀스멀 번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평의 과정에 대한 온갖 설들이 난무하며 불안을 부추깁니다. 전시와 사변에만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유사한 사태라고 돼 있고요. 네, 탄핵 심판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다퉜던 이제 개량하는 것이고 척도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논리로도 기각이 날 수는 없다. 여론에 따라서 결국은 정치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느끼는 그 불안이야말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안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이라는 단어 뒤에 쳐진 괄호 안에는 끔찍한 전망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국가 혼란, 독재 회귀,
경제 파탄, 안보 위기도 무섭지만 이 말들로는 다 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헬기탄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치는 장면과 국회 활동을 금한다고 적힌 포고령을 온 국민이 똑똑히 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아무 일이라는 것일까요? 윤석열의 저 말은 미처 현실화하지 않았던 아무 일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 아무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방첩사 간부들이 일치되게 증언한 정치인 등 체포 계획이 그 일단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펴낸 책에서 계엄 당일 명망 있는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가족들도 피신시켜라 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군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만약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한동훈 사살을 명령했다면 HID 부대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야권 인사들은 어땠겠습니까? 또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주요 인사 수거 처리 계획,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준비한 포승줄, 케이블타이, 송곳, 가위,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그 아무 일의 일단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 머물던 계엄의 최후 순간까지 통화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옆에는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이후 보인 행동에서 저 지옥도가 현실화했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이 안 되면 칼을 써서라도 자신을 보호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도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김건희 씨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라며 질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김성훈 차장은 명령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구속영장에 기재됐습니다. 윤석열이 풀려난 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처 간부를 해임하는 보복 징계가 진행 중입니다. 또 윤석열은 헌재 최종 진술에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핑계로 삼았던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의 공작 세력이라는 허상의 적이 추가됐습니다. 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증언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에게까지 민주당이 협박한 것으로 하자는 회유의 마수가 뻗치고 있습니다. 그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좀 큰 부분들이잖아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살고 이런 표현을 이제 드린 건데, 김용현은 옥중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편지를 써서 극우 집회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준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재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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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자 개선 장군처럼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또 윤석열은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세계의 이목을 의식했다면 애초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온 세계가 지켜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고 온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군인 출신 독재자들도 최소한 국제사회의 눈총은 신경 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제사회의 이목 따위는 애초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가리키는 건 한 가지, 윤석열 내란 세력은 다시 또 무슨 일이든 저지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의 계엄은 물론 그 이상의 끔찍한 세상을 몰고 올 것이라는 징표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이런 사실들에 근거합니다. 헌법재판관들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정은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면 결론 부분에서 최순실 사건이 드러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보인 언행을 평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나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 이어진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사유가 되는 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언행을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가늠하고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 수호 의지 없음을 넘어 헌법 따위는 손톱에 낀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언행으로 일관했습니다. 선례에 비춰보면 도저히 대통령직 복귀를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법기술자가 아니라 헌법의 근본 가치를 사유하는 사람입니다. 지규현 판사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법기술을 부려 정의 실현을 회방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헌정체제를 지키는 게 최우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는 일시적 석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헌정체제가 완전히 부정되고 또 다른 헌정 파괴를 불러올 위험인 것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은 곧 또 다른 비상계엄에 대한 허가증이 됩니다. 계엄 세력이 획책했던 아무 일을 실행하도록 길을 터주는 통행증이 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피 흘리고 목숨을 잃게 될 사태에 대한 사전 면죄부가 됩니다. 이것은 살인 면허라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종국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결정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항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각각의 의견을 밝힐 필요가 없었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탄핵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재판관은 우리의 존엄성과 평온한 민주주의와 소중한 일상을 품은 헌법의 영토를 지키는 직분입니다. 탄핵 기각은 곧 헌법의 영토를 헌법 유린 세력에게 다시 열어주어 유혈을 부르는 예고장입니다. 과연 어느 재판관이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헌법적이고 제도적인 믿음입니다.